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종합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보고 있어요. 우선 종합소득에 6가지 있다 그랬었죠. 종합소득에 6가지 뭐뭐 있죠? 첫 번째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바른말로 금융소득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금소득,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기타소득까지 했는데, 기타소득의 특징은 이렇게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더라. 그래서 일시적인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지금 핵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필요경비라는 걸 갖다가 기타소득은 공제해준다 그랬었죠. 근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소득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를 필요경비로 무조건 인정해주는 소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다 그런 필요경비를 갖다가 실제로 발생한 것만 인정해주는 그런 기타 소득이란 말이죠.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경비를 갖다가 80%, 60% 공제해주지 않는, 그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그 필요경비만 인정해주는 그 기타 소득은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80%나 60% 요걸 기억해주는 게,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필요 경비 실제로 발생한 것만 여기 공제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필요 경비를 무려 80%나 무료로, 저희 무료가 아니라 공제해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80% 필요 경비로 공제해 주는 거 항목 3가지, 동계올림픽 생각하시라 했었어요. 공익, 법인, 상금 있죠? 올림픽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것도 얘는 어저께 들어드린 거예요. 아파트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체가 됐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 거예요. 사라고. 그럼 얘는 실제로 다른 데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그 돈이 저기 80% 비용으로 인정해줘도 아깝지 않겠죠, 사실은. 그죠? 세 번째, 서화, 골동품. 얘는 80% 공제해 주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6천만 원 이상일 때 80%를 공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라고 쓴 거는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라면 90%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대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맥시멈이라는 뜻이라고 썼죠. 뭐가 더 커야 돼? 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여기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더 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를 선택하겠죠. 근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그걸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0% 인정해 주는 기타 소득은요, 무형자산의 양도나 임대, 무형자산,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원작자, 프리랜서들 소득 있잖아요. 프리랜서 소득을 갖다가 60% 그냥 필요경비로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빠르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하는 자, 물품 또는 장소 대여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이거 아까 있던 프리랜서 일시 제공하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 뭐뭐 있나 봤더니 연금의 수령, 운용 수익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 슬롯모식 당첨금품,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는요, 직무발령 부상금 500만원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금, 얘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된 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 나오면 앞에서 그래도 배웠다고 그나마 요거하고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택입주 지체상금하고요, 여기 계약금, 위약금, 배상금,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거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이 위약금, 계약금에 대한 배상금은 필요 경비만 인정해주고, 하여튼 얘는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에 대한 거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뇌물, 알선, 수제비, 여기까지가 어저께 수업했던 내용이었었어요. 지금 이걸 다시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
여기 교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1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기타 소득의 범위 및 필요 경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승마, 슬롯머신 얘네들은 거기 당첨금, 투입한 금액 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거기 80% 실제 필요 경비 둘 중에서 큰 걸로 인정해 주는 거 3개. 공익법인 상금이나 부상, 그다음에 주택 입주 시체 상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 인정해 주는 항목을 보니까 무형자산, 광어권, 어권, 뭐 상표권, 우리 무형자산 다 배웠죠. 뭐 그런 것들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거 60%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거기 공익사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지역권, 지상권은 공익 목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가 빌려주고서 이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득은 있잖아요. 똑같이 지역권, 지상권인데 여기 공익 목적이라고 써야 되겠다. 걔는 60% 공제 안 해줘요. 필요 경비만 공제해 줍니다. 똑같이 공익 목적이 아닐 경우, 얘는 공익 목적일 경우 60%를 그냥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맞겠죠? 공익 목적이 아닐 때는요, 걔는 발생한 필요 경비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전신주 철탑 있잖아요. 송전선, 그거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사진, 프리랜서들 창작품, 여기다가는 보기 편하게 창작품이라고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하는 그 자의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사용료를 이거 저기 요즘 세계에서 막 유행하는 거 있었는데, 저기 건물인데 건물을 갖다가 누구든지 그 시간 내에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전화 받기가 곤란했어요. 저기 요즘 여기 그 나라에다가 무슨 비라 그러던데, 그 임대주택처럼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뭐 그 여행하면서 집 이용할 수 있게끔, 에어비인가? 그죠? 근데 여기 해당되는 나이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에어비 자녀들 없는 경우에 자녀들 다 출가하거나 등등하고 집에 이제 외국인들 거기 연락해서 매칭시켜주는 거, 그리고 돈 받겠죠. 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뭐 직방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건물들의 거기 임대, 정기적인 뭐 임대를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잠깐 동안 사용하게끔 하고서 쓰는 것들 있죠. 그리고 돈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건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그게 여기 해당되는 통신 판매 중개하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못 미기는데, 직방인지 거기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건물에 그 상가들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선 잠깐 동안 가가지고서는 장사하거나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등등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만약에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면 얘는 임대 소득이 되겠죠. 즉 사업 소득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이런 거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일시, 거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인적 용역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거, 주변 상황에서는 거기 방송국에 나오는 패널들 있죠. 전문가들, 그 패널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직업은 있으되 나와서 잠깐 등등 해주고서 돈 별도로 받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몇 퍼센트 인정해 주겠다? 아니 백종원 씨가 거기 나와서 그거 해주고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 출연료 그죠? 그거 몇 퍼센트 공제해 주겠다고요. 그 사람이 그거 하면서 돈 쓰는 게 뭐 있겠어? 대부분 보니까 다 사주고 거기 사두고만 그죠? 비용을 얼마 썼다고 그 비용이 60%보다 자기가 받는 금액보다 60% 이상 많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필요경비로 몇 퍼센트 인정해준다? 60%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줘서 그만한 대가는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고 밑에 서화 골동품 나오죠? 거기 총수익금의 필요경비율 다음 페이지에 보면 80% 나와 있어요. 80%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양도가액이 양도가액 바뀌었네. 1억 원. (1억 원) 이하 이것도 써야 되겠다. 양도가액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1억) 이상 (1억) 이상은 이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겠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그래서 여기 필요경비율에 대해서요. 거기 보니까 필요경비율이 이번에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율 128페이지에 거기 뭐죠? 서화 골동품에 대한 거 그걸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혹시 또 오해할까봐 이 소득세법이나 각종 세법은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그 의미가 예를 들어서 그 골동품 양도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1000이라고 가정합시다. 얼마요? 1억 1000. 1억 1000이면은 1억 넘죠. 그러면 얘는 저기 80%를 적용할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억까지는 얼마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90% 적용하고 그럼 1000만 원은 초과분이죠. 걔에 대해서는 80%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말란 김에 우리 로또 제가 얘기 안 해드렸었죠 한 번도.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하는 거 금액이 얼마가 계산되는지 여기서 한번 제가 써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해볼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라 그랬죠? 20%. 다시 몇 퍼센트? 근데 구체적인 거 하면 예를 들어놓으면 잘 안 까먹는데 예를 갖다 퍼센테이지로 말만 해놓으면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것도 빨리 날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운이 별로 안 좋아서 로또를 샀는데 10억 원짜리밖에 못 맞았네. 에이, 더 맞았으면 좋았을까. 그죠? 이렇게 하면 10억 원 되죠. 10억 원을 당첨금이 됐어요. 그럼 당첨금 중에서 로또 당첨금은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80% 해당돼야 안 들어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80%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0%에는 해당되나요? 해당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필요경비만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해 준단 말이죠. 실제로 필요경비 얼마였냐면 그 한 장 사는데 한 게임당 1000원이죠. 그럼 5장 자동으로 하나 주세요. 그러면 5개 나오죠. 그래서 5000원 내죠.
그럼 여기서 5,000원 빼준다는 얘기예요. 티도 안 나지 근데. 이게 실제 발생한 그 필요 경비만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얼마 빼준다고요? 5,000원 이렇게 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티도 안 나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거 뺀 거 관두고 뭐만 계산해 볼까? 세금 계산해 볼게요. 그럼 필요 경비 빼고서는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10억 곱하기 세율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0%라고 그랬었죠? 20%를 여기다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3억까지는 20%예요. 얼마까지? 3억까지. 그러면 3억에 20%면은 세금 잘 계산해요. 이번 주에 당첨될 거니까. 한통 쏘기. 자, 그러면 세금 얼마, 소득세 얼마 계산됩니까? 6천만 원 계산되죠? 6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10억이 당첨됐으면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는 6천만 원이 지금 일단 소득세만 세금인 거고요. 그다음에 3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생겼죠. 3억 원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7억이 3억 초과하는 금액이죠. 얘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준다? 30%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돼요? 2억 1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10억 당첨됐을 때 세금으로 소득세 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2억 7천만 원. 그쵸? 2억 7천만 원이 소득세예요. 그러면 소득세의 10% 무조건 따라붙는 거 있죠? 지방소득세 10%면 2억 2,7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내가 로또 1등 된 거 10억짜리 당첨금 그걸 받으러 가게 되면 세금은 얼마 뛴다? 2억 9,700 이만큼 빼는 거예요. 그럼 10억에서 2억 9,700 빼면 3억이라고 치고 7억 남죠. 그러니까 세금이 얼추 3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계산인지 아시겠죠? 적나라하게 다 계산해놨어요. 로또도 사기 이번 주 토요일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번 계산해보는 거야. 저기 그 인터넷에 보면 로또 당첨된 거 당첨 금액 그다음에 밑에 세금 빠진 거 그 화면에서 올려놓은 것들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재밌을 거 아니야? 그럼 확실히 기억할 테니까. 아 근데 내 걸 그렇게 해야지 더 재밌는데.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지금 로또 당첨금은 대표적으로 80% 필요경비, 60% 필요경비 해당되지 않는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첫 번째였었던 거예요. 1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점점점 쭉 나와 있죠. 상금, 현상금, 포상금. 우리 파파라치 생각해도 되고 옛날에는 간첩 신고하고서는 포상금도 많은데 요즘은 간첩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 그죠? 혹시 아연 씨가 간첩? 옛날에는 진짜 막 그 잠수함이라든지 선박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간첩성 같은 거 신고하고 포상 뭐 그런 거가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거의 걔들 장사 안 하나 봐. 삐가 주워도 포상해주고. 그때 삐라 주워 가지고서 저 때는 많았는데 경찰서에 갖다 주잖아요. 정확히 경찰서가 아니라 파출소. 거기다 갖다 주면은 저기 연필 한 자루 두 자루씩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올려보내는 삐라에는 달러가 있죠. 1달러짜리 돈을 붙여줘요. 신고하면 안 되겠죠, 걔네들은. 이마이 포켓하고 그냥 버리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상금. 그래서 앞에 80% 필요경비 인정해주는 공익법인의 상금 부상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건 그런 상금 아니에요. K-팝 스타, 아니면 미스터 트롯 이런 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복권, 경품권, 그다음에 추첨권 되는 당첨되어 받는 금품, 그다음에 사행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 이게 중요한 건데 외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우리나라 그 비틀즈나 그 저기 그 뭐죠 음원을 갖다가 했던 가수, 작곡했던 작곡자들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음원 수입에 대해서 그건 상속이 되겠죠. 그 상속자가 그죠? 상속자가 또는 직접 그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대여 또는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이해되심?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하면 그건 사업소득이고요.
구분이 다르죠? 그래서 왜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 장소,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는 무조건 뭐라 그랬었죠? 무조건이 아니라 필요경비 60% 아닌데? 이거하고 뭐 틀린 것 같아. 이거는 여기서 빼야 되겠다. 필요경비 60% 여기 해주는 거요. 얘는 60% 공제해주지 않아요. 해줄 만한 이유가 없네. 기타에 해당되는 거네요. 기타 소득에서 그냥 무조건 다 필요경비만 인정해주는 그런 기타 소득이라고요. 거기가 지금 몇 번이냐면은 저 번호는 안 나와 있고 물품,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 제가 아까 60%고 써놨던 거 그거였었어요. 거기 속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재산권의 알선 수수료, 그다음에 사례금. 재산권에 대해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이거 뭐 저기 춘호 씨가 아연 씨한테 빌딩 싸구려 한 300억짜리 하나 소개시켜주고 싸게 샀다고 해서 수수료 받을 수 있죠. 고맙다고. 그게 원래 얼마짜리였는데? 200억짜리였는데. 아, 그럼 말이 안 되나? 그죠? 근데 그런 사기 많잖아, 뭐 사실. 그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비싼 걸 갖다가 만약에 싸게 샀다고 해서 고맙다고 알선 소개 수수료 같은 거 주면은 그것도 우리 뭐에 속한다? 기타 소득에 속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비 80% 60% 이런 거 공제해 주는 거 아니죠? 받은 거에 그냥 20%. 근데 이거 신고할까?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유실물. 유실물 또는 매장물이라고 그랬죠? 유실물 뭐 저희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죠. 뭐 길에서 주웠다든지 쓰레기 거기 재활용 그거 하는 데서 주웠는데 지난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타워 팰리스인가? 스타 팰리스인가? 하여튼 타워 팰리스. 거기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부유한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그 뭐라 그랬었지? 하여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돈 몇 억짜리가 주순 거야, 돈을. 그 줬는데 사례금은 보통 30% 정도 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몇 억을 주워 줬는데 현금으로 뭐 100만 원을 줬대나 150만 원을 줬대나. 그래서 지탄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자기 죽이나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갔어야 돼요. 어? 그냥 갖고 갔어야 돼요. 그러게 말이야. 아, 그런 걸 내가 주워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주소면 어떻게 한다? 수표는 쓰지 마요. 수표는 쓰지 말고 뭐만 쓴다? 현금만 쓴다. 카드면 어떻게 해요? 카드 바로 버린다. 지문 지우고. 요즘 저기 뭐지? 거기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이 좁죠? CCTV가 대부분 범인을 검거를 만약에 검거율 따지면 형사나 경찰보다 CCTV 검거율이 더 높을 거야. 그다음에 매장물은 옛날에 그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섬은 그게 보물이 난 뭐 금은보화 이런 거인 줄 알았더만 보물은 보물이죠. 저기 도자기들 고려 시대 때 거 그런 거 매장물 발견해서 신고하고 등록하잖아요. 포상금 나온대요. 근데 요즘은 그거 하는 것보다 누가 나아요? 파파라치가 훨씬 수입이 좋아. 아, 다이애나 그 왕세자비도 그 파파라치 때문에 이게 죽었죠? 수입이 많은가 봐 이게. 소유자 없는 물건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아, 그 원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주웠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워가지고 그걸 주인 찾아주라고 갖다 줬죠. 근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돌아옵니다. 그 여러분 거예요. 기간이 길잖아요. 보통 뭐 몇 개월 금액에 따라서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그것도 소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주자 비거주자 등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다. 뭐 이렇게 어려워. 하여튼 이런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전 아연 씨가 300억짜리 빌딩 하나 사고 가족들하고 아는 친구들하고 등등 해서 은성 씨하고 다 미라 씨하고 포함해가지고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저기 등등 그냥 있는 척 이름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돈 많이 버니까 월급 1,000만 원씩 매달 드릴게요. 아 기분 좋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실제로 나와서 일은 안 해. 근데 특수 관계인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갖다 이렇게 벌 수 있다면 받은 것이라면 이게 뭘로 해야 된다? 여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랍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영화, 필름, 라디오, 테이프나 필름 이렇게 빌려줄 수 있죠. 위에 보면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방송국에서 어떤 물건이 됐던 골동품 같은 거요, 아니면 필름이나 사진 같은 거 옛날 한옛날 거 잠깐 빌려주세요. 그럴 수 있죠. 공짜로 빌려줘? 돈 받죠? 그 기타 소득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거 바로 나온 거 계약의 위약. 아까 나왔던 거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배상금, 그다음에 위약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교재에서도 주택 입주 지체상금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사례금이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이건 여러분 해당 사항 없고요. 거의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 원 초과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그 정도. 그다음에 이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스톡옵션이라는 거 있다 그랬었죠. 자, 이제 춘호 씨가 능력이 많아서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스카웃 됐어. 그런데 스카웃 되는 당시에 그 회사의 주식값이 10,0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10,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주를 갖다가 줬단 말이죠. 만주를 줬으면 돈 꽤 되죠? 만주면 얼마야? 별로 안 되네. 많이 들 줄 알았더니. 만주 곱하기 지금 10,000원이라 그랬죠. 1억밖에 안 되잖아. 10만 주 줬다가 칠게요. 10만 주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주식값 얼마라고요? 10,000원이고 10만 주. 그러면 10억이거든요. 자, 그걸 갖다가 스톡옵션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보편적으로 3년 후예요. 즉,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을 잘해서 회사의 주가를 높이달라는 얘기죠.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주가는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3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주식값이 4만 원이야. 그러면 춘호 씨가 그 3만 원, 지금 4만 원짜리를 10,000원짜리 10만 주를 지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차익은 그럼 얼마가 생기는 거야? 한 주당 3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3만 원이 생기면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행사한 금액의 차익 금액만 소득이 돼요.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30억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주가 그렇게 주식 행사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그때 갔는데 그거보다 주식값이 떨어져 있다면 경영을 잘 못한 거죠. 그럼 스톡옵션 받은 건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경영을 잘해서 계속 더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 스톡옵션을 행사했어. 그러면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얘는 근로소득이 돼요. 아직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 근데 퇴직하고 그걸 스톡옵션을 하면 얘는 기타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알겠죠? 이 사람이 재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면 계산하는 소득세, 계산하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9페이지 보면 뇌물, 그 다음에 배임수재, 알선수재 이건 했었죠. 근데 얘는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요? 5월달에 종합과세 신고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하는 거 걔네들은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기타 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3억 초과분은 30%라는 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그다음에 연금 소득 이외 수령한 거, 연금에 수령한 거 세율이 몇 퍼센트? 얘는 15%예요. 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요. 그러면 일단 소득세에 대한 이론 설명은 일단 다 끝냈고, 저기 130페이지부터는 우리 연말정산한 거에 대한 정리사항들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그 정리사항, 요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에 평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평가 보고 이렇게 합시다. 자, 10분 쉬세요. 자,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종합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30페이지고요. 거기서 지난번에 봤던 우리 소득공제 다시 한번 용어만 구분해 볼게요. 종합 여기 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제가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거기다 기본세율을 갖다가 곱한다 그랬었죠. 기본세율에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7단계 초과 누진세율제도 사용한다 그랬었죠? 네. 최저세율은 몇 퍼센트? 6%에서 최고세율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잘 외우고 계시네. 이걸 갖다 우리는 기본세율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 세액이 계산이 되면 여기 우리 세액공제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세액공제는 우리 일용직 계산할 때 세액공제 55% 해줬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전 금액이 130만 원, 선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근로자들한테는 55% 세액공제 해준다고요. 그래서 세금이 결정세액 납부해야 될 게 나온다는 뜻이죠. 됐나요? 뭐 이 정도 구분 때문에 용어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자, 밑에 종합소득공제 거기 종합자는 그렇고 소득공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소득공제라고 했어요. 소득공제는 우리 연말정산표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눴을 때 왼쪽에서는 우리 여기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표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소득공제. 그 소득공제 여기 위에 계산되어 있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공제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나오면 거기서 인적공제 첫 번째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기본공제하고 그다음에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중에서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한 사람, 즉 족보라든지 나이라든지 소득관계 통과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준다 그랬었죠. 네. 추가공제는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추가공제 네 가지 뭐죠? 경로, 우대,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부녀자, 그 다음에 한부모, 그런 공제 해줬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뭐 있었어요? 연금, 4대 보험 다 공제해준다 그랬었죠. 네. 이게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였었고, 맨 밑에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신용카드 공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자, 교재를 잠깐 보세요. 교재에 보시게 되면 기본공제 해당되는 거 한 명당 150만 원. 공제 요건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거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거기 혹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소득 요건에 된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위탁아동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다음에 18세 미만. 그다음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다 나와 있죠.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줄 쳐놓으시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의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은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다는 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연간 소득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를 다 합친다 그랬었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종합과세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할 때는 여기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이 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 따로따로 얘기했을 때는 퇴직소득 100만 원 다른 소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퇴직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양도소득만 150만 원 있어.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안 된다? 100만 원이 기준이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소득은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안 나오고 부동산 임대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200만 원 있어요. 아니 꼴랑. 근데 마찬가지로 사업소득도 100만 원 넘어갔죠. 안 된다고요. 기본공제 대상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 2번에 보시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적용.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다 그랬죠. 기본공제 대상자. 근데 소득 요건은 해당된다 그랬죠. 지금 이 페이지에 주 1번부터 6번까지 나온 게 여러분 그 시험 보실 때 그 이론 시험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여기 이게 주 해당되는 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입이 아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주소나 거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직계, 비속, 입양자는 주소 구석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직계, 비속 같은 경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유학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해외 부모가 이민 가지 않는 한 이민 가면 거주지가 바뀌는 거죠.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직업의 목적상 똑같이 부모님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미국에 무슨 잘 전문 지식이냐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어 생기가 직업 때문에 그런 건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주자 또는 동거가죠. 직계, 비속, 입양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취약, 그다음에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 중요한 건 일시 퇴거예요. 잠깐 떠나 있는 거. 그런 경우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본다고 얘기 나와 있죠. 이런 걸로 구분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별거하고 있어도 같이 하고 부모님들 중에서 한바탕 하고 나서 별거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며느리나 사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직계 비석 장애인 양쪽이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주 5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과세기간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나와 있죠.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그다음에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고 포함해서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뭐 그렇다 치면 되겠고 장애인의 범위 나와 있죠. 얘네들은 장애인 우리 구분할 때 1번, 2번, 3번. 그래서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됐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연금보험료는 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다 공제됐던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기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능하나 밑에 형제, 자매 거는 된다 안 된다. 그 형제, 자매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여기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본이에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한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인정해 준다. 단 형제 자매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나머지 건 다 입력만 해보면 됐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따질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시면 공제 한도라고 되어 있죠. 공제 한도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별표 3개.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대요. 어떤 금액이 있는지 보자고요. 자, 사업소득에서는 얘 비용 처리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비용 처리한 여기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다. 저기 회사에서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업무를 보다가 내 개인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돈을 회사로부터 받았어. 근데 신용카드 사용은 누가 했어요? 내 걸로 했으니 그 공제는 회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죠? 아니, 회사가 받아야지. 돈 받았잖아. 뭐 하려고 그래? 뭐 양쪽 다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요,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카드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돈 지급해주면서 카드 번호 있죠? 카드 번호를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그럼 공제가 안 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회사들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일과양득이죠. 회사를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은 회사로부터 받고 공제 자기 걸로 또 받아. 그 회사에서는 그런 거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또한 기장을 갖다가 회계사 사무소에다, 세무사 사무소에다 맡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해줄까? 그죠?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돈을 쓰고 돈 받고 여기 연말정산할 때 카드 공제 또 받고, 그런 회사들이 적을까 많을까? 아주 많아요. 지금도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사업 관련해서 비용 지출액, 이건 돈 회사로부터 받았으면 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카드 금액에 그대로 다 포함됩니다. 이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카드 비정상적인 사용액이라고 했었죠. 비정상적인 거, 카드깡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정상적이 아니죠. 실제로 카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것처럼 돈 받고서는 일정한 금액을 깡하는 경우, 할인하는 경우에 그런 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 비용, 자동차 살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한도액이 된다면. 그렇지만 신차를 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 금액 공제 안 해준대요. 되셨는지요? 근데 중고차인 경우에는 10% 해준대요. 맨 밑에 나와 있죠.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만이에요. 중고차일 때.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이 4대 보험료죠. 4대 보험료 앞에 위에서 소득공제 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또 한다? 안 한다. 중복공제 안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한 거 무조건 안 됩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것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및 보육시설 납부한 수업료, 이거는 학교에서 사용한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비로 다 공제해줬잖아요.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또 공제해준다? 안 된다고요. 다만 미취학 아동은 가능하다 그랬죠. 미취학 아동권은 교육비로도 공제받고 신용카드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중복공제가 허용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거기 우리 세금 내는 것들 있죠. 세금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모든 금액들은 카드로 결제하는 거 많잖아요. 다 공제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비, 얘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을 구입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얘도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상품권 카드로 결제했다, 소득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스료, 리스는 대표적인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공제 안 해줍니다. 리스료. 특이한 것들을 몇 가지를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취득세, 등록세는 얘는 세금이죠. 세금은 공제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다음에 금융, 보험, 지급 수수료 이런 거, 금융과 관련된 거, 금융은 대표적인 면세 업종이에요. 아까 리스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면세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정치자금도 기부금, 정치자금에서 벌써 공제해줬죠. 네. 중복공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월세액도 월세공제 있죠. 중복공제,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나머지 건 다 아까 얘기했던 세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들은 카드로 사용해서도 공제 안 된다는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거죠. 제가 주택과 관련된 거는 전세자금하고 그다음에 주택 저당 대출받은 거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아까 4대 보험료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쭉 읽어보면 돼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주와 출연금 소득공제,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주택 임차 차입금, 이게 그거네요. 전세자금, 그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에 가입한 거에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얘는 이자만 공제해 준다 그랬었죠. 자, 뭐 그렇다고 보시기에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기타 사항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얼마까지 가능하다?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2,5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연금 소득공제는 맥시멈이 9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얼마? 2,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산출세액 나와 있어요. 산출세액은 아까 얘기했던 최저세율 6%부터 42%까지 계산한다 그랬었죠. 자,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칸에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이하일 때 55% 적용해주고 있죠. 이건 일용직하고 똑같죠. 자, 그다음에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로소득 공제한도 74만 원 뭐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녀세액 공제는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잠깐 읽어보세요.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한테만 적용돼요. 왜 그런다 그랬죠? 지금 주민센터에서 만 7세 이하는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 7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자녀 수로 공제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로 그해 출생 또는 입양한 아이 자녀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밑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요. 연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 연 400이라 그랬죠. 퇴직연금 합쳐서 총 700이 한도라 얘기라 그랬었고요. 그 얘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새로 나왔는 게 있네. 거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시게 되면 소득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금저축이 얼마? 600. 퇴직급여 합쳐서 얼마? 900까지래요. 금액이 200만 원 더 증가했네요. 그죠? 만 50세 이상일 경우는 그렇다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하고 저축성 구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에서는 오른쪽에 137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에 대한 거 세액공제 쭉 나와 있죠.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한 번 더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여러분이 주 대상으로 나오는 항목들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셔도 설명했던 거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이네요.
저기 의료비 그 세액공제할 때 거기 산후조리원 맨 밑에 1회당 200만 원이라는 거 이번에 저기 적용됐고, 지난번에 우리 실무했을 때 실비 의료보험금 공제하는 거 차감했었죠.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거든요. 쭉 그냥 다 읽어만 보세요. 끝이에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시고 마무리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1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월세공제, 기부금, 그다음에 월세공제까지 끝나서 모든 게 세금이 다 계산됐는데, 지금 이 소득자인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혼자야,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지금 계산된 게 앞에 거 저기 총 급여서부터 산출세까지 계산하고 세액공제 45만 원, 세액공제 공제한 거 이 금액이 아닌데
세액공제는 55%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야 될 게 이제 45만 원 납부세액이 지금 정해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야 될 것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있었죠. 네. 사적연금이요. 그다음에 자녀 세액공제도 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 공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인 경우에는 싱글이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빼박으로 그냥 이거 세금 45만 원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표준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어차피 이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표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은 13만 원 그냥 여기 45만 원에서 얘를 갖다가 빼줘요. 그러면 32만 원만 내면 되죠. 13만 원 생기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파티하겠지. 어차피 세금 내는 건데 표준세 이런 거 내가 다른 거 혼자 살면서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는 계산해봤더만 13만 원 이하야. 그럴 때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겠다. 표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낫겠다. 이게 훨씬 낫겠죠. 계산할 줄을 알아야 하지. 그죠? 원래는 회사에서 계산해보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급여 또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그 직원한테 이런 걸 선택해 줄 수 있겠죠. 꼴보기 싫으면 안 해주겠지 당연히. 그죠? 파워가 막강해.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한턱 살래? 얘기를 하든지. 그죠? 근데 저기 소득은 많지 않으면서 대부분 환급 받기는 하겠지만 표준세액 공제 이런 경우에 이걸 적용시키는 거다라는 거 참고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한 거 이론까지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